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오만정입니다. 예, 가방 일로 들고 놓으시면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할만해요. 3승까지는 좋은 상황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4승 이후부터는 이제 전사고 중진이고 당의 주요 전력 자산이니까. 그리고 큰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특전 부대처럼 언제 어디로 투하가 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작전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게 오늘 오만정의 핵심입니다. 그 오만정이 출연하셨던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특히 낙동강벨트에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 걱정을 유독 많이 하십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네. 다른 데보다 좀 힘든 지역이죠. 낙동강벨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제일 힘든 지역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김해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당의 정신적 그 고향이 됐고 정치적 성지가 됐고 순례지죠. 그러니까 순례지, 맞죠? 정치적 순례지가 됐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하는 곳이 됐고. 그러면은 만약에 김해에 출마하시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혹시 봉하마을에 선거운동 기간에 가십니까? 가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평소에 우리 당 자체가 지도부가 노 대통령 서거 행사, 서거 기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거 몇 주기 행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 전체를 다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식적인 행사처럼 되어 있었죠. 의원님들면 이번 총선 앞두고 가실 계획이세요? 당연한 것이 저는 노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초선 때죠. 그 다음 날인가 홈페이지에 조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성격의 애도의 글을 올렸어요. 간단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근데 그것이 그분 개인적 사유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의 이 정치적 환경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냈다. 그 환경이라는 거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발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것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노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들이 풀리고 좀 그리워하는 마음. 노 대통령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노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만은 한 마음이 되고 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또 싫어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그것이 녹여지면서 찬성하고 지지했던 분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였죠. 그런 내용이었다는 그래서 거. 개인적으로 참배를 갔었어요, 그 전에. 그 다음에는 어느 명절 때는 저와 딸 셋, 제 아내하고 딸 셋까지 데리고 갔어요. 참배하고 부엉이바위까지 같이 다 아내와 딸 셋까지 데리고 올라가고. 자, 오만정 아직 시작 전입니다. 자, 5분 만에 총선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오만정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김해을이 전략 공천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 2차례 기자간담회 취소, 뭐 연기 이런 상황을 볼 때 내가 이러려고 김해을 요청을 받아들였나?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만 기자회견은 회견이라기보다도 회견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미 했고 그걸 통해서 제 출마의 변은 다 밝혔기 때문에 지역에 인사한다는 개념으로 회견을 한 번 더 중앙에서 국회에서 했지만 지역에서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견이 아니라 그때 첫 번째 불발을 했기 때문에 언론과 이게 간담회 상견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티타임 간담회를 잡아놨던 거고 무슨 뭐 회견문을 따로 준비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제 발길을 돌리신 다음에 예. 뒤로 한번 돌아보셨어요. 예. 그 장면이 제가 인상 깊은데 왜 돌아보셨어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의원님 얼굴 좀 보세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셔서 거기에 예. 그 반대해서 이제 그 행사 회견이 제지되게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지지자분들도 저를 환영하고 기대했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 의원님 지난달 중순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 당시만 해도 중진의 지역구 재배치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달 초에 당에서 전략공천, 예. 우선공천을 하니까 받아들이셨는데 예. 밖에서 볼 때 그 과정이 수월하면서도 좀 이상해 보였어요.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근데 바깥에 있는 그런 여론이 일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늘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는데 특히 작년 말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갑진년이라는 새해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라는 게 뭘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찰하는 기도.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은 제가 우리 나이로는 62이지만 만으로는 60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많이 정확한 거잖아요. 만으로 60이 되는 해.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번 이제 꺾이는 또는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터닝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다시 60이 못 돌아올 가능성 120까지 살아야 한 번 더 이가 돌아오는 것인데 60이라는 거는 한 번 끊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특히 정치적인 이 궤적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도 낙동강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신앙적 그 메시지로 신앙적 메시지로 새해부터는 너는 이젠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인생을 살아라. 정치도 다른 정치를 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큰 정치를 해야 된다. 큰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공천은 어려웠지만 본선은 비교적 쉬운 선거를 하면서 3선 12년을 해왔는데. 밀양에서요? 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4선부터는 이제는 그거는 끝. 이제부터는 내 정치 역정도 돌풍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4선, 5선, 6선 편안하신 분 많잖아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저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너는 이제부터 질풍노도 속으로 들어간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여보, 아마도 이제부터는 나는 내 인생도 아마 새로운 길을 갈 것 같고 정치 역정도 지금과는 다른 걸 갈 것 같아. 당신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구체적으로 뭐 온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해을은 좀 심하다. 저 서병수 의원님 지역구나. 예. 아니면 김태훈 지역구나. 예.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안 드셨어요? 최악의 경우 낙선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성찰의 과정에서, 21대 총선에서 내가 반드시 당선되어서 4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나 혼자 4선 되는 것으로는 이거는 내 역할이 아니다. 당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당이 승리하는데, 4선 이상은 사실 당에서 10명, 지금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당에. 국회의원 120명 가까이 되는데 4선 이상은 4선, 5선 10명밖에 안 됩니다. 적은 숫자고 당의 지도자인 거죠. 그 4선이 되는 거는 내 혼자 4선 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당이 어려운 국민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이기는데 뭔가 기여가 돼야 된다. 그게 결합이 돼야 된다. 라는 그게 뭐가 있을까? 뭐 딱히 오는 뭐가 이 대안은 없지만 하여튼 그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그런 제안을 오니까 그리고 김해을이 현재까지는 어려웠지만
갑은 3번 연속 우리가 졌고 민주당이 이겼고, 을은 2번 연속 우리가 졌고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죠. 이미 민주당이 아성이 된 지역이지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가 있어서 거기다 그러면 민주당 의석을 하나 우리가 탈환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방금 그 말씀입니다. 예. 결국 낙동강 벨트는 이제 낙동강 인접 지역구 9곳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5석을 얻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총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예. 그 민주당 의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진들에게 역할을 부여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거는 민주당의 의석을 우리가 탈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한 석 줄어들고 우리 한 석 늘어나고 플러스 2가 되고, 거기다가 이 낙동강 벨트는 험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아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는 여기에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의원님. 의원님이랑 김태우 의원님, 서병수 의원님을 우선 배치해서 지역구 재배치를 하는데 예. 원래 계셨던 지역구도 유지를 해야 예. 그게 결국 플러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딱 맞으면 되는데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원래 있는 지역구 말씀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잖아요. 거기 우세 지역이고. 김태우 의원은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잖아요. 서병수 의원님은 부산신 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키죠. 원래 우세 지역이니까. 예, 그럼 당연히 지키죠. 김해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봉화 마을이 예. 김해을에 있었고 예. 이제 선거구 조정 때문에 갑으로 바뀌었죠. 예. 자, 그리고 인접 지역에는 평산 마을이 있는 양산도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강세 지역 자신 있으세요? 제가 공천을 사실 급하게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아마 일주일 좀 된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지역에 다녀보니까 해볼만 합니다.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원래 우리 당 지역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그걸 다시 탈환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2번 연속 지고 한쪽에서는 3번 연속 지니까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는 당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갈급함, 그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고, 시민들은 김해가 굉장히 이 외지에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젊은 시민들이 많고, 또 그 산업이 이제 발달하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팽창하고 있는데, 삶의 질은 그에 못 미친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뭔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막 역동적이고 팽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삶을 놓고 보면은 정체된 느낌.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파워가 필요하다. 결국 선거는 예. 바람도 중요하지만 예. 그 해당 지역구에서는 조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상대 쪽, 국민의힘 상대 쪽에서 예. 경쟁자였던 예전에 분들이 이제 반발을 크게 하시는데 예. 그럼 조직이 움직일까요? 예.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득하고 있고 그 중에 예비 후보 중에 한 3분 정도는 그 공개적 또는 반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고 도와주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설득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좀 더 김해을을 넘어서 좀 더 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는 있는데 민주당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현역 불패. 어제까지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예. 자, 공천의 안정감은 있지만 예. 밖에서 보기에는 혁신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현역들이 대개 경선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페널티를 먹고 35% 감점을 당하고도 네. 살아왔거든요. 당에서 현역을 배려해가지고 당선시켰다면 문제가 있지만 감점까지 줘가지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살아온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을 열심히 갖고 왔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 자산이에요. 거기를 인위적으로
주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고 열심히 지역을 갖고 와서 탄탄하게 그 다져놓은 분을 그냥 이벤트성으로 물갈이 이벤트성으로 날린다. 그러다가 지난번 저지난번 그 피 튀기는 공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졌잖아요. 양면이 다 있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성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줄 잘 써가지고 계속 국회를 하는 사람들을 그 날리는 거는 혁신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줄도 쓰지 않고 그 특혜도 안 주고 오히려 감점을 줘가지고 불이익을 줬는데도 자력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그 실력으로 살아남는 분들을 날리는 거는 혁신이 아니고 그건 보복이죠.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의 민심은 예. 결국 변화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공천 과정이. 예. 그래도 변화는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심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변화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정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 국정 기조라든지 그런 국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아닐까. 그냥 사람들 당에 일한 사람들 뭐 이렇게 바꿔라 날리라 이거는 뭐 그런 기대가 뭐 집권당 뭐 했냐 국정이 이렇게 굉장히 좀 지체되고 있는데 집권당 뭐 했냐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국회의원들이 일차적 책임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예.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예.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분리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완전 분리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통령한테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못이고 우리 당의 잘못이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정이 같이, 모든 주류 정책은 당정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입법은 당이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낀물에 있어가지고 스타일이 또 다르고 하니까 이쪽은 좋아하지만 이쪽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국정 전체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분리하기가 어렵고 그는 두 분 다 공의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당의 입장에서 국정이 그렇게 잘 안 돌아가고 지지율 떨어진 건 그쪽 책임이 아니야. 당은 관계없어. 우리는 차별화할 거야. 다른 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통령 임기가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전략적으로 대선을 확실하게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네. 3년 이상 남았어요. 아직 2년이 안 지났습니다. 3년 이상 남은 기간을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정이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이상 남은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국정 별로 잘 되지 않았어. 별로 이렇게 점수 못 주어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당에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한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떠나고 예. 결국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돌아가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난 뒤에 생기고 있는 변화, 국민의힘의 이런 활동력과 역동성, 지지율 상승, 그것이 국정 지지율하고도 연동돼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만약에 이기고 계속 남아서 그 추세로 이렇게 푸시 해나가면 3년 뒤에 대선이 자기들로부터는 암담하겠죠. 그러니까 떠나거나 대통령하고 결별하거나 이런 걸 바라실 텐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해을 선거사무소 건물에 예. 한 사진만 걸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어느 걸 거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게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옛날에 제가 초재선 3선 할 때도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이 사진이라든지 박근혜 그다음 비대위원장하고 또 악수하는 사진 이런 거 다 같이 썼기 때문에 2012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 12년이죠. 예. 네, 12년. 그거는 저는 지금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또 뭔가 좀 스포트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나는 어느 편 누구를 내세우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상대가 싫어서 하는 투표 행위. 예.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말 괴롭다라는 여론과 얘기가 있습니다. 예. 왜 정치가 이렇게 갈고 있을까요? 정치 이게 각 당 여야 할 것 없이 잘못된 공천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공천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정치의 희망, 쇄신 이걸 바라보지 않고 개파의 이익 또는 특정 당권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파 정치, 개파 공천, 밀실 공천, 또 편가르기 공천, 또 보복 공천,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때입니다. 원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예. 말씀 듣고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예. 2016년에 컷오프 되셨어요. 예. 이른바 친유계로 분류가 됐다라는 예. 언론의 그 평가가 있었는데 예. 2016년에 당시 그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말 문제가 많았죠. 예. 자, 그때 상황을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민주당이 그와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더 심하죠. 과거에도 여야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파 공천, 그걸 통한 이제 보복 공천 이런 게 있었지만은 외형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갖춰가지고 시스템을 밟아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2016년 공천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이 그래 결국은 이제 그런 피 튀기는 공천, 학살 공천의 그 본질이 표출돼 버렸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게 됐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걸 대놓고 하는 것 같은. 아니, 드러내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거는 분명히 총선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 전체를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치가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는 거는 핵심 하나만 놓고 보면 공천을 얼마나 잘해서 좋은 인물, 안 좋은 인물을 걸러내고 좋은 인물을 국민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을 그 기회를 주느냐 거기에 달린 건데 이런 공천이 계속되면 결국은 묻지마 충성파들만 아예 소통도 안 되고 오로지 일만 바라보고 상대당하고는 거의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만 뺏지 달고 상식을 갖고 정치해온 사람들 뭔가 소통하면서 또 통합하면서 대화하면서 생산적으로 정치를 해보려고 또 정치의 발전을 늘 걱정해오면서 그걸 고민해왔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그래 되면은 22대 국회 특히 22대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더 나빠질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말씀으로 오만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